경상북도 깊은 산골,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오래된 한옥집이 고요히 서 있다.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수십 년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감나무 아래에는 투박한 평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로 74세 박정수 할아버지가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손은 평생 흙을 일군 탓에 거칠고 단단했지만 그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만큼은 짙은 외로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것은 그의 깊은 내면이 아직 삶의 온기를 잃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복실아, 밥 먹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산골의 정막을 깨트렸다. 그의 부름에 마루 한편에 웅크리고 있던 털이 하얗게 센 중형견이 느릿하게 다가왔다. 복실이 이미 15해를 살아낸 노견이었다. 사람 나이로 치면 훌쩍 70을 넘긴 셈이었다. 한쪽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져 세상의 윤곽을 겨우 분간하는 듯했고, 절뚝이는 걸음걸이는 복실이가 걸어온 고단한 세월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 곁에 다가갈 때만은 솜털 같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복실이를 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 우리 복실이 또 하루를 잘 버텨줬구나. 그의 손이 복실이의 거친 털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 손길은 단순한 애정이 아닌 오랜 동반자에 대한 깊은 감사와 연민을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억의 숲을 거닐었다. 20해 전 장마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온 세상이 잿빛 장막에 갇힌 듯 눅눅하던 그날, 할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에서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다. 당시 아내는 또 주워온다며 핀잔을 줬지만 그 작은 생명체가 할아버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복실이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 그때는 집안이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장남 박민수는 깡마른 몸으로 복실이를 멍멍이라 부르며 함께 마당을 뛰어다녔고, 둘째 박민정은 곱슬곱슬한 복실이의 털을 정성껏 빗어주며 예쁜 공주님이라고 속삭였다. 막내 박민호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복실이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온갖 곤충을 잡으며 즐거워했다. 복실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또 다른 형제이자 친구였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서울의 높은 빌딩 숲으로 떠나갔고, 언제나 할아버지 곁을 지키던 아내마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복실이뿐이었다. 복실이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복실이와 함께 논뚝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논밭의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잎 냄새를 맡으며 걷는 그 시간은 할아버지에게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면 함께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는 밤,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었다. 아버지, 전화 안 받으세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아, 민수야. 아버지 괜찮다. 할아버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웃 아줌마가 아버지 쓰러졌다고 연락 왔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톤을 높였다. 할아버지는 사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였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삭히고 있었다.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이상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더 자주 할아버지 곁에 붙어 잠을 청하고 할아버지의 손에 코를 비비며 위로를 건넸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저 복실이도 늙어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다. 민수야,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할아버지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말을 잘랐다.
아니에요. 우리 내려갈게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 유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미 지난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형제들끼리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틀 후 세 남매가 모두 내려왔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늘 돈에 쪼들리는 상황이었다. 둘째 민정은 교사였지만 아이 둘의 사교육비와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늘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다. 막내 민호는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째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각자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요양원?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 내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인데. 할아버지의 단호한 거절에도 자식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온 듯했다. 그들의 눈에는 늙고 불편한 노인과 그를 돌봐야 할 의무와 부담만이 보일 뿐이었다. 할아버지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효율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그때 복실이가 조용히 다가와 할아버지 곁에 몸을 뉘었다. 복실이는 인간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그런데 이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정이 복실이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복실이 말이냐? 할아버지는 복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네, 아버지. 요양원에는 반려동물 못 데려가잖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복실이는 내 가족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아버지, 걔는 걔예요. 이제 너무 늙었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냥 안락사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 된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복실이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인 문제만 보일 뿐 아버지와 복실이 사이의 20년 우정과 깊은 사랑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복실이는 그저 처치 곤란한 짐짝에 불과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복실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를 따라가려 했지만 민수가 단호히 복실이를 붙잡았다. 안 돼. 요양원에는 못 들어가. 할아버지는 요양원 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다. 복실이가 마당 한편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이 복실이와의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복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속삭임은 빗물처럼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복실이는 산속 깊은 곳에 버려졌다. 막내 민호가 보호소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산에 두고 왔다. 보호소에 내야 하는 비용도 아까웠고 이미 늙은 개를 누가 입양하겠냐는 생각뿐이었다. 복실이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채 할아버지를 찾아 울부짖었다. 왈왈, 왈왈. 그 울음소리는 20년 우정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신 지 일주일. 박씨 남매는 서울의 한 카페에 모였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 대화 주제는 유산이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보니 평생 모은 논밭과 집, 예금까지 합쳐 총 2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부도 위기의 민수에게, 빠듯한 생활비에 시달리는 민정에게, 그리고 직장 없이 방황하는 민호에게 이 돈은 절박한 구원이었다. 민수가 치매 초기 증세를 언급하며
유언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다. 2주 후 아버지가 거래하던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유언장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특이한 조건을 덧붙였다. 복실이를 끝까지 돌보는 자만이 내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 형제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에게 복실이는 이미 산에 버린 짐짝에 불과했다. 20억 원이 늙은 개 한 마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고 민수와 민정은 당황했다. 차마 복실이를 버렸다고 말할 수 없었다. 모든 유산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할아버지가 자식들의 성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돈 때문에 복실이를 찾을 것을 예상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길 바랐던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형제들은 절망에 빠졌다. 20억 원의 유산이 걸린 복실이를 산에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호는 핸드폰 GPS로 복실이를 버린 위치를 확인했지만 정확한 곳을 기억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노견이 깊은 산속에서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형제들은 복실이 찾기에 혈안이 됐다. 민수는 드론으로, 민정은 SNS와 인정 네트워크로, 민호는 직접 산을 헤매며 복실이를 수색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는 순전히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로를 견제하며 복실이를 먼저 찾아 20억 원을 독차지하려는 계산뿐이었다. 드론과 SNS 수색은 한계를 드러냈고 민호의 직접 수색도 성과가 없었다. 복실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형제들 사이의 의심과 경쟁은 더욱 심해져 갔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복실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민호가 평소와 다른 산길을 걷다 희미한 개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진흙과 나뭇잎으로 범벅이 된 채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는 복실이가 있었다. 늑골이 만져질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다. 복실아. 민호가 달려갔지만 복실이는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다. 2주간의 버림받은 경험이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익숙한 손냄새를 맡게 해줬고 그제야 복실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민호는 복실이를 안아올리며 처음으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20억 원의 유산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복실이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여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는 할아버지의 말이 그저 개 타령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 진심이 느껴졌다. 민수와 민정은 야윈 복실이를 보며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누가 키우냐며 여전히 돈 걱정을 했다. 하지만 복실이는 민호에게만 꼬리를 흔들며 따랐다. 민호는 형과 누나의 반응에 불편함을 느꼈고 복실이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그들에게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복실이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한 듯했다. 결국 복실이는 민호의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다. 돈 때문에 시작했던 돌봄이었지만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과 행동 하나하나에 민호의 마음은 변해갔다. 취업 준비와 알바를 병행하며 복실이의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보람을 느꼈다. 복실이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눈빛도 안정되어 갔다. 6개월 후 민수와 민정이 민호의 집에 찾아왔다. 민호가 20억 원을 독차지하려 연기하는 것이라 의심했다. 형제들의 갈등이 커지자 김 변호사가 가족 모두를 불러 복실이를 제대로 돌보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복실이는 놀라울 만큼 건강해져 있었고 민호에게만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김 변호사는 할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유언장을 꺼냈다. 복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만 열어보라는 조건이 있었다. 편지에는 사실 내 재산은 50억이 넘는다. 복실이를 1년간 진심으로 돌본 사람에게는 10억을 준다. 나머지 40억은 복실이 이름으로 동물보호재단을 만드는 데 쓰라. 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복실이를 버리거나 학대한 사람은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내용과 함께 탐정을 고용해 모든 과정을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수와 민정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용서의 기회도 남겨두었다. 실수를 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상속자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진심으로 돌본 민호에게 10억 원을 상속하고 복실이가 평생 민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날 밤 민호는 복실이를 안고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복실이를 사랑하게 된 자신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돈보다 귀한 사랑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